로펌에서 일했던 변호사인데 평소처럼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전화를 받지 않아요. 실종인지 살인인지 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점점 이상한 정황들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이 변호사 휴대폰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아 진짜요? 그것도 자꾸만 전화를 켰다 껐다. 너무 이상한데 이게. 가족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변호사가 약혼녀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여자 혼자서 성인 남성을 사라지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었습니다. 요? 이 정도 정황이면 그냥 체포를 바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한 게 있었습니다. 아 여기는 좀 시원한가? 아 변호사 사무실은 한 번씩 와보셨어요? 두 분은? 저는 뭐 올 일이 없어갖고. 여기도 경찰서랑 좀 비슷한. 맞아요. 자주 오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저는 자문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이제 몇 군데 이런 분위기가 거의 없어요. 아담하고 좋은데 여기도. 저희 일부러 좀 형광등 없애고 좀 사무적이지 않게 판사할 때는 이제 누구 대할 때 항상 거리를 두고 좀 대하는 게 있었는데 변호사 되니까 좀 편히 대주는 직업이잖아요. 이제 인테리어도 이제 그런 취지로 좀 편하게 편안한 해주는 거죠. 분위기. 네. 아 그런 것도 신경 쓰시는 상담실 거야. 같은. 네.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제가 보니까요 테이블이 안 맞아 우리랑. 이게 좀 너무 높아. 좀 높네. 제가 이거 좀 조정 좀 해드릴게요. 자동으로 좀 내려가는 거죠? 이게 현대 리바트 위무브 테이블인데요. 이게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위아래 조절이 되는구나. 아 요즘 서서 막 일하잖아요. 서서 일할 완전 서서 때. 이렇게 하고. 아니지. 오. 그 스탠딩 파티 할 때는 이렇게 높은 데서 하잖아. 이거 괜찮네. 파티 뭐 일어서서 할까요 이제? 서서 이렇게. 아메리칸 스타일. 네. 서서 하잖아. 집에서도 애들 다과할 때는 좀 낮춰서 하고 그러네요. 공부할 때는 또 좀 올려가지고 하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일반 책상 같지 않고 되게 고급스럽고. 좀 예쁘잖아요. 이게 좀 네. 뭔가 대리석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감성도 좀 있어가지고 키에도 맞추고 실용적이기도 하고 좀 분위기도 잘 살리고 제가 되게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다 보니까 법률 서적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 사회 뭐. 근데 이거 다 외우셨어요? 변호사님 외우셨을 거 아니에요? 딱 펴서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때 시험 바로바로 볼 나와 때는 있어. 그때 거의 외웠죠. 목차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목차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 그 내용도 써져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누가 좀 뱄네. 야, 여기서 머리 냄새 나네. 아니 이거를 그냥 베면 안 돼요. 이게 다 수건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아니 근데 사시 합격을 하잖아요. 선자리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때는 막 전화 왔죠. 합격하기 전까지는 뭐 소개팅 시켜주고 뭐 이런 사람도 잘 없었는데 그럴 것 이제 같았어요. 끝나고 나면 그 합격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와서 바뀌는군요. 그 옛날에 무슨 뭐 열쇠를 몇 개 들고 왔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맞아요. 거기 그런 얘기 많았어요. 그래서 몇 개 받으셨어요? 열쇠를?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어요. 진짜 빚 가지고 서로 비참. 아니 근데 진짜 훌륭한 책이 한 권 있어요. 변호사님이 쓰신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판사복을 벗은 뒤에야 깨달은 것들. 해주셨어요. 또 여기. 누가 했나 모르겠네 이거. 진짜. 권일용 선생님이 하셨죠. 여기에는 이제 편지들입니다. 이렇게 이게 다 감옥에서 왔어요. 감옥에서 왔다고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죠. 거기서 전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이유로 오는 거죠. 뭐 이제 억울하니까 도와달라. 자기를 예를 들면 강간을 5번 했다고 처벌받았는데 사실 4번째는 미수지 제대로 강간을 못했어요. 이러면서 억울하다거나 후불로 해주면 안 돼요? 뭐 한다거나 이 우표값이 부족한데 5천 원만 넣어서 보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는 뭐예요? 제가 사시 패스한 게 2000년이었거든요. 네. 1년 먼저 사법시험을 통과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32기였으니까 그분이 이제 31기였어요. 네. 사법연수원. 근데 서울 중구에 있는 로펌에서 일했던 변호사인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실종돼 버렸어요. 아 선배님이? 예. 1년 차 선배다 보니까 우리 기수에서 소문이 크게 돌았어요. 실종이냐 살인이냐 살인했다면 누가 죽였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실종인지 살인인지 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안 오니까 뭐 그리고 야. 모든 연락이 끊겨버렸으니까요. 근데 이 변호사 이름은 이종운입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32살이었고요. 22년 전인 2004년에 사라졌던 거죠. 22년이나 지났다고요? 이제 실종으로 보기에는 진짜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이게? 그러게 어쩌다 이게 사라진 거예요? 2004년 7월 29일 날 목요일이었는데 평소처럼 로펌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업무를 보고 저녁 7시가 채 되기 전에 퇴근을 했대요. 다음 날 이 변호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고요. 그럼 퇴근 후에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연락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건가요? 이 변호사랑 연락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직원들 말로는 평소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이 변호사가 그날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퇴근을 했다.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누구 전화를 받고 간 거예요? 가족들이 추측하기로는 약혼녀의 전화를 받고 나가지 않았을까 추정을 했습니다. 결혼을 이제 2달 앞두고 있었고요. 약혼녀를 만나러 간 게 아닌가 싶어서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약혼녀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약혼녀는 이 변호사를 만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결혼을 2달 앞두고 사라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창 설레고 준비하느라 진짜 정신이 없을 시기였을 것 같은데. 야. 그렇죠. 근데 약혼녀가 이 변호사가 그날 어디로 가는지 알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 4시쯤 통화를 했는데 다음 날 전라도 광주에 재판이 있어서 지금 내려간다고 이종훈 변호사가 말했다는 겁니다. 재판이 끝나면 바로 휴가까지 다녀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혼자서요? 맞습니다. 혼자서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펌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이 변호사가 휴가를 신청하긴 해놨는데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다 합치면 9일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쉬다 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너무 이상한데. 강주에 간 건 맞아요? 아니에요. 이 직원들은 광주에 내려가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광주에 재판이 있었던 건 맞는데 이 변호사가 그 지역의 동료 변호사한테 재판을 이미 위임을 해놔서 광주 일정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혼자한테 거짓말했다는 건가? 너무 이상한데. 두 분이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약혼녀 말로는 최근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혼수 문제로 다퉜다고 해요. 이 변호사가 평수 큰 아파트를 해와라. 비싼 고급 승용차로 바꿔달라. 또 심지어 변호사 개인 사무실까지 열어달라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야,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좀 과하네요. 네. 그렇죠. 약혼녀도 나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종훈 변호사가 그럼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얘기까지 하더래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5천만 원을 찾아서 주기도 했다고 하면서 자기랑 결혼하기 싫어서 그 돈을 들고 잠적한 게 아니냐고 약혼녀가 말했습니다. 현금을 5천만 원이나 받았다고요? 사실 좀 이해가 너무 안 가는데. 그렇죠. 사실 결혼까지 약속을 한 거면 서로 얘기를 해서 조율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약혼녀의 돈을 보고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을 결심한 사람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가족들이나 동료들 말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한 거죠? 이 변호사는 정말 검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니던 로펌에서도 일반 직원인지 변호사인지 모를 정도였다고 했고요.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을 따로 개업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럼 약혼녀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휴대전화는? 퇴근 이후로 휴대전화 전원이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름 만에 이 변호사 휴대폰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보름만. 그것도 자꾸만 전원을 켰다 껐다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위치는 서울 송파와 강남에서 주로 잡혔고요. 휴가를 끝나고 지금 출근도 안 한 상황이고. 실종자가 맞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족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문자를 보냅니다. 이종훈이 맞냐? 맞으면 답을 달라. 근데 그 연락처에서 아니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아니라고요? 누가 그럼 이 변호사님의 전화기를 계속 들고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설마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그랬나? 그럼 일단 전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2004년 사건이잖아요. 네. 이때만 해도 실종 수사가 지금처럼 체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종 수사팀이라고 해서 전담팀이 생겨난 것이 2005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가출로 보던 때였습니다. 2, 3일 동안 이제 놓아두고 보자. 아, 그럼 그 이후로 쭉 수사가 안 됐던 모양인데요? 변호사 행적도 안 나오고. 그건 아니고요. 이 변호사가 사라진 지 2달쯤 지났을 무렵에 고향집에 이 변호사가 전화를 합니다.
정확히는 이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어떤 남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 저 종훈인데요. 저 잘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저 그 여자 말고 결혼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2달 만에 전화해서 그 얘기만 하고 끊었다고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해? 근데 그 무렵에 이종훈 변호사한테서 연락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누구요? 약혼녀? 약혼녀인가? 맞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헤어지자 집 나갈게 증언부원하지 말고 너도 다른 남자 만나라. 이게 뭐야 그럼 이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약혼녀가 이걸 팩스를 받았다고 아 했습니다. 팩스. 네. 파혼을 근데 누가 팩스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러게. 글씨가 왜 이러는 거예요? 글씨가 좀 이상하죠.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엄청 작고. 작고 그렇죠. 네. 원래 이렇게 글씨 쓴다고요? 진짜 이상하죠. 경찰도 수상해서 필적 감정을 맡겼는데 놀랍게도 이 변호사 필적으로 확인이 되긴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 변호사가 보낸 거라면 어딘가 진짜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 근데 이 파혼을 하려면 그냥 하면 되지. 로펌까지 2달 동안 무단 결혼을 하면서 그렇죠. 피해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가족들 말로는요. 결혼식을 이미 2번이나 미뤘다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약혼녀가 결혼 전에 건강검진을 해보라고 해서 이 변호사가 병원을 갔는데 간 수치가 좀 높았나 봐요. 종양으로 의심되는 혹도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미루게 됐는데 재검을 받았더니 간 수치는 그대로였지만 종양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변호사가 가족들 앞에서 아무래도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야, 이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결혼을 미뤘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친구들도 결혼을 말렸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고 한 거예요. 이미 혼인신고부터 했다고 하면서요. 예? 그럼 식전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법적으로는 아내잖아요. 그럼 팩스로 헤어질 수 있는 뭐 사이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근데 이때부터 점점 이상한 정황들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동안 마치 큰 돈을 약혼녀한테 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보였던 이 변호사였잖아요. 근데 로펌 사무실 책상을 보니까 수십 장의 영수증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 영수증이 모두 약혼녀를 위해서 돈을 쓴 것들이었습니다. 약혼녀를 위해서 어디에다가 대체 얼마를 쓴 건데. 함께 갔던 해외 여행에서 쓴 경비는 물론이고 카드 대금 그리고 심지어 약혼녀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들 급여까지 이종훈 변호사가 다 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네? 사라지기 전 4개월 동안 약혼녀한테 쓴 돈만 무려 1억 2천만 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4개월 동안 1억 2천만 원이요? 아니 이게 뭐야? 아까 약혼녀가 얘기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지금. 경찰도 수상했죠. 그래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이 변호사와 약혼녀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쓴 돈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결혼 후에 같이 살기로 한 오피스텔을 이 변호사가 돈을 내고 약혼녀 이름으로 해준 거예요. 그럼 약혼녀 이름으로 해줬다면 큰 평수 아파트를 혼수로 가져오라는 것도 거짓말이네요. 네. 아니 같이 살 집이 있는데 그것도 이 변호사가 샀는데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약혼녀가 5천만 원 준 건 맞나?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변호사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게 이 변호사 약혼녀랑 통화한 후였잖아요. 그런데 실종 신고한 그 다음 날 이 변호사 카드가 압구정동에 있는 백화점에서 긁힌 거예요. 아니 저 항상 이 변호사가 뭘 사러 간 건 아닐 것 같은데 설마 그 약혼녀가? 맞습니다. 그 약혼녀가 백화점 명품관에서 800만 원어치 쇼핑을 했던 겁니다. 야, 800만 원치 명품을 샀다고? 아니 가족들이 이 변호사를 찾고 있는 걸 알 텐데 쇼핑이나 하고 뭐 그러고 다녔다는 거야 진짜? 근데 더한 게 있었습니다. 네? 실종되기 한 달 전에 이종훈 변호사가 거액의 종신보험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145만 원이나 내는 보험이었는데요. 사고로 사망할 경우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억 원이었습니다. 15억. 설마 수익자가 약혼녀? 진짜? 맞습니다. 그것도 실종 신고 이후 2년간 발견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었답니다. 정말 수상한 거는 그때가 실종된 지 수개월이 지난 상황이었는데 그 보험금을 약혼녀가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변호사가 사라진 후에 수익자가 약혼자로 바뀐 또 다른 보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보험을 계속 유지해서 2년 후에 보험금을 받을 셈이었나 보다. 만약 약혼녀가 돈을 노리고 그런 거라면 사고를 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죠. 이게 왜냐면 만약 사고를 일부러 내면 네. 위장된 사고라는 게 어차피 밝혀질 거 아니에요. 실종이어도 보험금이 나온다라는 사실이 있다면 범인 입장에서는 들통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럼 지금까지 전화기를 켰다 껐다 한 것도 팩스도 다 의심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늦게 발부돼서 뭔가 찾을 수 있었을까? 끝끝내 찾아냅니다. 이 실종 2달쯤 지났을 무렵에 고향집에 전화를 한 이 사람은 알바였던 거예요. 알바. 길 가다가 어떤 여자가 붙잡더니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전화를 좀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고 했고요. 근데 그걸 시킨 여자가 바로 약혼녀였어요. 예비 시부모님한테 그런 짓을 해? 그럼 팩스는 뭐예요? 이 변호사가 쓰던 이 수첩을 열어봤더니 좀 이상했더랍니다.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는데 오려낸 그 글자들을 짜맞춰 보니까 이 팩스의 내용이랑 일치했던 거예요. 아, 이 변호사가 쓰던 수첩에 오린 거라고요? 그래서 필적 확인할 때 이게 일치를 나왔구나. 그것도 약혼녀 짓이었네, 그것도. 그러니까 수익자를 바꾼 것도 약혼녀 짓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혼자서 할 수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알바가 등장합니다. 알바. 이 변호사의 생사를 전혀 모르니까 가족들이 이 변호사 주민등록 등본을 떼봤는데 이 변호사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었습니다. 응? 말소?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사실 누군가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지 여러 번 우편으로 통보한 후에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소 이전에 주소가 한번 변경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 변경이라는 거는 본인이 직접 가서 신분증을 내고 절차를 밟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두 이 변호사 실종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주소 이전에 말소까지 모두 실종 후에. 그럼 주소 이전은 누가 한 거예요? 이 변호사가 직접 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응? 지문까지 찍혀 있었고요. 본인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지문 조회를 해봤는데 이 변호사랑은 아무 관계도 없는 남자가 또 나온 거예요. 이 또 다른 알바생. 근데 이 알바생이 주소만 바꿔준 게 아니었고요. 인감을 받아가지고 이 변호사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약혼녀를 갖다 줍니다. 보험 수익자도 약혼녀로 바꿨고요. 이 변호사 명의로 휴대전화도 2대 개통을 해줍니다. 차까지 중고로 팔아서 1,050만 원을 약혼녀한테 줍니다. 이 변호사 앞으로 대출을 7천만 원이나 받으려고 했는데 이건 심사에서 실패를 했어요. 아니 뭔데 이거 숨겨둔 남자라도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알바생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일을 제안받은 거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그걸 시킨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아 참. 이거 다 불법인데. 진짜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이거 다? 이 알바생도 처음에는 꺼림칙해서 거절을 했는데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남편이 식물인간이라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사정사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받지도 않았대요. 건당 5만 원 받고 다 해준 에? 거였습니다. 5만 원 받아가면서 그걸 다 했다고? 아니 근데 얼굴이 완전히 그 달랐을 거 아니에요? 주소 이전에 인감도 뭐 애초에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달랐죠. 주민센터 직원도 의아하긴 했는데 자기 주민등록증이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어? 나중에 경찰이 약혼녀 집을 압수수색 해보니까 그 주민등록증이 너덜너덜 하더래요. 아 이게 일부러 이제 얼굴 알아볼까 봐 이 주민등록증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맞아요. 이 로펌 직원들이 이 변호사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우연히 신분증을 본 적이 있는데 멀쩡했다고 진술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그렇게 이제 만든 거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돈 노리고 접근한 건 약혼녀였네. 이 변호사가 혼수를 요구한 게 아니었어. 근데 여자 혼자서 성인 남성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할 수가 있을까요? 또 다른 조력자가 있을 것 같은데. 있었죠. 이번에는 아까 말했던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이 미뤄졌을 때 이미 두 사람이 혼인 신고가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약혼녀가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신고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남편 연락처에 이 변호사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다른 번호 누구 번호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약혼녀는 회사 직원이라고 했어요. 순간 남편 될 이 변호사의 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회사 직원 번호를 적었다고 했고요. 에이 그게 말이 돼? 약혼남 번호는 까먹고 직원 번호가 생각났다고요? 난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직원이 맞긴 맞아요?
자, 이쯤 되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동거남이었습니다. 동거남이요? 언제부터요? 자, 이 변호사랑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쭉 같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와. 이 변호사랑 이 약혼녀는 중매로 만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2년 전쯤인 2002년 12월이라고 했는데 동거남이랑 만난 거는 그로부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동거남이 먼저였다고? 그러니까 만나는 남자가 있으면서 손을 본 거네. 그렇지. 그렇죠. 이 가족들에게 희망과 절망이 순간 엇갈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변호사의 오피스텔에 혹시나 해서 가족들이 가니까 그 집에 누가 새들어 살더란 거예요. 얼마 전에 집주인 부부를 봤다고 하면서요. 근데 집주인 부부라고 하니까 이 변호사라고 생각했겠네, 가족들은요. 그랬던 거죠. 가족들이 이 변호사 사진을 보여주면서 부부 중에 남편이 맞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 심장이 내려앉았겠네 이거. 참. 잠깐만 있어봐. 그럼 집주인 부부라니 그 약혼녀랑 동거남 얘긴가? 야, 이 변호사는 어딘지 모르는데 다른 남자랑 부부 행사를 하고 다녔다. 그 두 사람을 수사해 보니까 이 변호사가 실종되기 열흘 전에 동거남이랑 약혼녀가 둘이서 2박 3일로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실종된 지 6개월 후에는 상견례까지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 정황이면 그냥 체포를 바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가지 확실한 죄목은 있었죠. 사문서 위조 같은 거는 해당이 되죠. 네. 대체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물어봐야 있으니까 약혼녀랑 동거남 그리고 두 번째 알바생을 모두 체포를 합니다. 아니 뭐래요? 왜 그랬대 이거? 약혼녀는 결혼 약속을 깨버리고 자기를 버린 이 변호사가 너무 괘씸해서 위자료 대신 돈을 챙긴 거라고 했고요. 자기를 늘 탐탁치 않아 하는 이 변호사의 가족들을 골탕도 먹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야 이거 이 변호사에 대한 얘기는 왜 없어? 설마 다 부인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종훈 변호사의 실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약혼녀가 계속 말을 했습니다. 아니 동거남은요? 동거남은 이 변호사가 실종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결혼식 날짜를 잡았을 때 알긴 알았는데 파혼할 거라고 약혼녀가 말해서 믿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두 사람을 철저히 조사했는데 증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풀어줬어요? 1심에서는 약혼녀한테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문서 부정 행사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사기, 위조 요것만 해가지고는 10년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의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좀 세게 때린 거죠. 알바는 징역 2년을 받았고요. 근데 이게 2심에서 대폭 깎여버립니다. 네? 실종과 관련지어서 중형을 내리는 거는 맞지 않다. 사실상 실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실종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증거가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을 때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지. 그냥 10년이나 선고하는 거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거 파기하고 약혼녀는 징역 2년, 알바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합니다. 야 죄명의 살인이나 최소한 납치 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체가 발견되면 이 많은 살인에 대한 증거라는 게 확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신이 없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살인죄로 기소를 했다 그러면 그게 무죄가 날 수도 있고 무죄가 돼버리면 나중에 증거가 나오더라도 일사부재리 때문에 약혼녀한테 결국 살인죄를 물을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야 이거 아직 기회가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뭐야 이거? 가족들 입장에서는 진짜 천불이 날 그럼. 그런 입장이었네. 그런데요, 이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못했지만 하나 의심해 볼 만한 증거가 있긴 합니다. 약혼녀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올 때 차를 타고 왔던 거죠. 근데 분명 약혼녀 앞으로는 차가 없었는데 그 차를 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차 번호를 가지고 사무실을 중심으로 도로 CCTV를 모두 확인하다가 이런 걸 발견을 합니다. 야 이거 뭐야? 운전대 잡은 건 여자고 조수석에 양복 입은 남자가 있네. 넥타이 메고? 그날 아침에 출근할 때 이 변호사가 이런 차림으로 출근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이 변호사예요? 검은색 양복 똑같은데 아까 그 조수석에 있던 사진하고?
그러면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이 변호사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근데 도로 CCTV 사진이 너무 흐리잖아요. 네. 너무 흐리다. 만든 건가 모르겠네. 그게 문제예요.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 분명히 약혼녀가 맞는 네. 것 같은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차가 누구 차일 것 같습니까? 차주? 설마 동거남? 이 차주는 동거남이었습니다. 아, 근데 동거남은 그날 여자친구가 자기 차를 몰고 나간 거를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다?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약혼녀는 그날 저녁 7시쯤에 분당에 있는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다가 밤 9시쯤 집에 갔다고 합니다. 아, 저 CCTV가 찍힌 시간이 딱 저녁 7시였는데 말이죠. 하필 변호사가 퇴근한 바로 직후에? 자, 근데 이걸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깨버릴 증거가 없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약혼녀가 갔다던 그 쇼핑몰엔 CCTV가 없었거든요. 구경만 했다면서 결제한 내역도 없었고요. 딱 하나 말을 바꾼 건 거기가 7시에 문을 닫는 쇼핑몰이었던 거예요. 아, 뭐야. 9시에 간 게 아니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뭐래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착각한 것 같다. 집에 도착한 게 밤 9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출세했겠네. 2년이면 얼마 살지도 않고 바로 나왔겠는데. 그렇지, 2년이 바로 나왔지. 맞습니다. 그 약혼녀 역시 이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한 걸로 밝혀졌고요. 지금까지도 이 변호사의 생활 반응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재판 때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른 증거나 이 변호사의 소재가 알려진다면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네. 이거 지금 너무 억울하고. 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가족들이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2004년이잖아요. 22년을 지금 네. 생사를 못 찾고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맞습니다. 2004년 7월 29일 서울 중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딘가로 간 이 변호사.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짙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요. 분당에 살았던 이 변호사를 혹시라도 봤거나 의심이 가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꼭 제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찾아낼 텐데.